예, 알고 나면 도움되는 주역 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중천 건괴에 나오는 효사의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효사의 분석 부분은 이 하나의 괴를 하나의 동영상에 다 하지 않고 각각의 효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동영상에 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효사를 해석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의 효사를 해석하는 그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 양효나 음효가 이 첫째, 셋째, 다섯 번째와 같은 이런 홀수 번째 자리에 오는지 아니면 두째, 넷째, 여섯 번째와 같은 짝수 번째 자리에 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하계와 상계에서 서로 대응되는 자리에 있는 효들, 즉 이 초효와 사효, 이효와 오효, 3효와 마지막 여섯 번째 효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 방법을 그다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괴상과 그러한 괴가 상하로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상황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 효들이 지닌 그 자체의 이미지들입니다. 이렇게 추적해 가야 이론과 실제가 이어지는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역의 효나 괴상이 상징하는 이미지는 1대1의 대응이 아니라 1대 다수의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즉 건괴가 하나의 개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회사나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늘, 단단한 것, 물이 빠져서 건조한 것 등등 같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상징 의미를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주역의 효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효사 자체도 대부분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의 효사는 시험에 합격하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노력한 일이 성과를 보거나 출산에 성공하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역의 효사는 그 효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고 오직 그 상황에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미지의 또 다른 상황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역의 효사는 기본적으로 주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모든 효사의 내용은 1차적으로 주나라 혹은 주나라 전후의 상나라나 기타 제후국들의 역사적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효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상징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주역으로 점을 쳐서 얻은 효사의 내용이나 괴상을 바탕으로 주나라가 아닌 자신의 국가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입해서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괴와 효의 이미지만으로는 근본 개념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효사는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괴와 효가 나타내는 이미지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준 것이고 그런데 그 언어도 암호처럼 상징적이고 압축되게 쓰여져서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 역사적 사건을 내용으로 담아서 다시 실마리를 열어준 것인데요.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주역에서 말하는 이론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천 건괴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주나라 혹은 상나라의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 그리고 둘째는 한 개인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셋째는 우주의 탄생과 종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물의 이동이나 대리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더 작게 세분하면 무수히 많은 관점과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가 중천 건괴를 해석하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의 경우 굳이 주나라와 상나라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과 대입해서 봐야 더 이해가 쉬우므로 주나라와 상나라의 역사에 국한시켰습니다. 사실 주나라와 상나라의 역사는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상나라는 탕왕이 기존의 하나라의 걸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고 주나라는 무왕이
기존의 상나라의 주왕을 몰아내고 왕이 올랐죠. 또 탕왕에게는 이윤이라는 걸출한 신하가 있었고 무왕에게는 태공망, 즉 강태공이라 불리는 걸출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단 무왕은 그의 부친인 문왕이 계곡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두었다는 점은 좀 다르죠. 이 주나라의 문왕과 상나라의 탕왕은 모두 각각 이전 왕조인 상나라 하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혔다가 주위의 신하들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난 역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탕왕은 하대의 감옥에 갇혔다가 신하인 이윤의 도움으로 해방돼서 힘을 길러갔고 문왕은 유리의 옥에 갇혔다가 태공망의 도움으로 해방되어서 힘을 길러갔습니다. 또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은 말희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국정을 소홀히 했고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에 빠져서 국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도 결국 포사라는 여인에 빠져서 국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내용은 승자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 하나라가 실존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일단 여기선 그것까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사기와 죽석인연 등의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천건괴는 그 주인공을 국가와 왕조로 본다면 한 국가와 왕조의 탄생과 멸망, 그 중에서도 탄생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상나라의 탄생일까 아니면 주나라의 탄생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주역이니까 당연히 주나라의 역사일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역 안에는 상나라의 역사도 나오고 상나라의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도 나옵니다. 주나라의 입장에서 상나라와 주나라는 각각 선천과 후천을 주관한 왕조이고 주역은 단지 후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천과 후천을 모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64괴 중에 마지막에 오는 괴는 수화기제와 화수미제라는 그런 이름의 괴들인데요. 이들은 각각 상나라와 주나라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화기제괴에 나오는 고종이라는 인물이 상나라의 무정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그 외에 다른 효사의 내용들도 이 상나라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그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이 5효에 나오는 동쪽 이웃이란 의미의 동린이라는 단어는 동쪽의 상나라를 말하고 그 뒤에 그 서쪽 이웃이란 뜻의 서리는 서쪽의 주나라를 말합니다. 이 괴 안에서 효의 흐름이 거의 끝에 다가오는 이 5효에서 서쪽의 주나라가 복을 받는 것으로 나오고 그 마지막 상효에서 물에 빠지듯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바로 상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화기제괴와 화수미제괴는 특히 그 왕조의 탄생보다는 번영과 종말의 과정에 더 집중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구조를 고려해 보면 주역의 맨 앞에 오는 중천건괴와 중지곤괴는 한 왕조의 탄생에 더 집중을 두고 각각 상나라와 주나라의 역사를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즉 중천건괴는 상나라, 중지곤괴는 주나라에 해당되는 역사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각각 상나라와 주나라의 탄생 과정에 중점을 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천건괴가 종말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화기제괴가 시작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탄생과 종말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도 한번 예기의 교특생편에 나오는 은나라 사람들은 먼저 양에서 구하고 주나라 사람들은 먼저 음에서 구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 주나라는 상나라를 양으로 보고 자신들 주나라를 음으로 보았다고 한 적이 있죠. 이 대체로 시간의 흐름을 음양으로 구분할 때 먼저 오는 것이 양이고 나중에 오는 것이 음이기도 합니다.
고로 양으로 가득한 중천건괴를 먼저 온 왕조인 상나라로 보고 음으로 가득한 중지곤괴를 나중에 온 왕조인 주나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역의 다른 계에서도 모두 건괴나 양을 상나라로 보고 곤괴나 음을 주나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전체적으로 볼 때 초반에는 상나라가 양이고 주나라가 음이었지만 이제 주나라가 왕위에 오른 뒤부터는 이 음양이 이제 바뀌어서 주나라도 후발 왕조나 후대의 입장에서는 양의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몰락해서 신하의 입장으로 돌아간 상나라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왕인 주나라가 양의 입장으로 바뀝니다. 이미 몰락한 상나라 혹은 몰락에 가까워가도록 쇠락한 상나라도 겉으로 양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속성은 사실 거의 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고로 지천 택괴와 천지 빗괴 같은 괴들에서는 양에 속하는 건괴가 강한 군자가 지도하는 주나라를 상징하고 음에 속하는 곤괴가 소인이 지도하는 상나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중천 건괴가 상징하는 국가 탄생의 구체적 주인공은 상나라에 더 가깝지만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상나라의 탄생 역사와 주나라의 탄생 역사는 공통점이 매우 많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중천 건괴의 효사의 내용을 사실 주나라의 탄생 역사에 대입해 봐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가 후대에 일부러 조작해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래 주역이나 고대 동양 사상들의 기본이 오늘날의 프랙탈 구조라고 부르는 구조처럼 이러한 비슷한 구조의 반복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한다는 뜻을 가진 역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그렇게 비슷하게 반복되면서도 약간씩의 틈을 벌리면서 이전의 구조와는 점점 차이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나라의 멸망과 주나라의 멸망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게 되죠. 이제부터 중천 건괴를 해석하면서는 상나라와 주나라의 개국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 개인의 탄생 과정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나라, 주나라의 개국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중천건괴의 효사들 해석을 먼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용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뒤에 이 하나의 생명과 우주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중천건괴의 모양은 이렇게 양효만 가득한 소성계인 건괴가 상하로 중첩이 돼서 6효가 모두 양효인 모양입니다. 각각의 효마다 그 효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효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전 시간에 언급했듯이 중천건괴와 중지곤괴는 맨 마지막에 이 6효가 모두 동안경호를 나타내는 효사가 하나씩 더 붙습니다. 그리고 이 맨 위의 문장은 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설명해준 괴사입니다. 구체적인 효사를 알아보기 전에 주역에서 각 효를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역에서는 맨 아래의 효를 초효라고 부르던데요. 만일 그것이 양효이면 양수 9를 대표로 사용해서 초구라고 부르고 음효이면 음수 6을 대표로 사용해서 초6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효는 양효이면 9, 2, 음효이면 6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효는 양효와 음효를 각각 9, 3, 6, 3이라고 부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효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9, 4, 9, 5 혹은 6, 4, 6, 5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효의 경우는 양효이면 상구라고 부르고 음효이면 상육이라고 부르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이름 붙이는 원칙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천건괴의 초구 효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 효사는 잠룡무룡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초구 효의 이미지는 건괴의 맨 아래 효인 양효와
그것이 동안 손귀의 맨 아래효인 음효의 이미지가 겹친 상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건괴의 이미지인 용과 손귀의 이미지인 웅크린상이 결합되어서 웅크린용, 즉 잠룡이 나오는 것이죠. 잠룡은 웅크린용입니다. 대체로 용은 물속에 있다가 승천해서 올라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는 물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웅크린용이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실력이나 힘을 키워가는 사람을 상상하면 됩니다. 중천 건괴의 맨 아래 효가 동해서 하괴가 손괴가 되면 전체 괴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천풍국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역의 괴 이름은 주로 위에 있는 소성괴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하괴를 이름 부른 뒤에 그 대성괴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괴는 위에 건괴가 오고 건괴의 상징은 하늘이므로 먼저 천이라고 쓰고 하괴에는 손괴가 오는데 손괴의 대표 상징은 바람이므로 그 다음에 풍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 건괴가 하늘을 상징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했고 손괴가 바람을 상징하는 이유는 뒤에 손괴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괴와 하괴의 상징 의미를 대표하는 단어를 이어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괴의 대표 이미지인 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이 경우의 괴의 이름은 구입니다. 왜 이것의 대표 이미지가 구가 되는지도 나중에 천풍국괴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구자는 만나다는 뜻인데 주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축에 여자가 빠지면 후자가 되는데요. 이 후자는 그 갑골문자의 기원을 쫓아가 보면 여성의 출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왕비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천풍국괴는 왕실에 첩으로 들어온 여성이 왕자의 출산을 통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중천건괴의 초구효가 동하면 천풍국괴가 되는데 이렇게 효가 동해서 변한 괴가 있을 때 원래의 괴를 본괴라고 하고 그것이 변한 괴를 직괴라고 부릅니다. 갈지자를 써서 변해 갔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다른 괴들도 모두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효사의 내용이 양효나 음효 중 하나에 치우쳐서 표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효를 공부하면서 따로 다뤄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효와 양효의 중간적인 이미지를 취하다 보면 중천건괴의 맨 아래 효와 그것이 동한 천풍국괴의 맨 아래 효는 서로 같은 이미지가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주역의 효사에 많은 경우 이러한 직괴 관계의 효들은 서로 공통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주인공이나 상황에 따르는 효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역의 효사를 해석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을 맞게 해석했는지를 검증하는 수단 중 하나가 이렇게 직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괴의 의미까지 다 해설해 가면서 중천건괴라 나머지 괴들을 설명하려면 사실 64괴를 이미 어느 정도 한번 숙지한 뒤에야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본 동영상 강의에서는 아직 64괴를 다 보지 못한 분들도 이전까지 제 동영상 강의를 보셨으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범위에서만 해설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물용이란 직역하면 쓰지 말라는 뜻이 되죠. 용은 쓰다는 뜻이고 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물용이란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용이 본인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의 상대방이 웅크리고 있는 용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웅크린 용이 본인이라는 입장이라면 물용은 나아가지 말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물용은 나중에 다룰 그 술의 둔괴라는 괴의 괴사에 나오는 물용 유유왕에서 이 유유왕이 생략된 의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유왕에서 앞에 오는 유는 있을 유자이고 그 뒤에 유는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존 명사를 만드는 것으로 이 바 소자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왕은 나아갈 왕자이고요. 그래서 물용 유유왕은 직역하면 나아가는 것을
쓰지 말라는 뜻이 되니까 나아가지 말고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안에서 본인의 힘을 키워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물룡을 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상대방을 신하로 기용하지 말라 혹은 부인으로 취하지 말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취하거나 기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중천건괴의 초구효가 동한 직괴인 천풍국괴의 초효의 효사 및 괴사에서 반영되어 나옵니다. 먼저 천풍국괴의 괴사에 나오는 무룡취녀라는 말은 그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앞서 중천건괴의 초효에서 물룡을 해석하면서 그 주인공이 나의 상대방인 경우로 보고 해석한 것과 통하는 것이죠. 결국 물룡은 상황에 따라서 물룡유유왕도 되고 물룡취녀도 됩니다. 한편 물룡을 물룡유유왕으로 해석한 것과 같은 개념도 천풍국괴의 초효효사에 나옵니다. 즉 유유왕 견흉이라고 약간 변형된 문장으로 나오죠. 이 두 문장에서 유유왕은 공통되는데 중천건괴의 물룡은 이 수레둔괴의 물룡유유왕을 적용시켜서 나아가지 말라고 해석하였고 이 천풍국괴에서는 유유왕, 즉 나아가면 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가지 말라는 말이나 나아가면 흉하다는 말이나 비슷한 말이죠. 이 유유왕 견흉이란 나아가는 것이 있으면 흉함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나아가면 흉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나아가는 주체는 건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대방이 손괴가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냥 흉한 것이 아니라 볼 견자를 써서 흉함을 보게 된다고 한 것은 그 흉함을 당하는 주체가 단지 손괴만이 아니라 건괴이기도 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손괴가 도약해서 나아가면 내가 흉함을 당하게 된다는 피동의 뜻입니다. 이 볼견자가 실제로 피동의 의미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죠. 즉 건괴의 남성이 취하는 그 손괴에 속하는 여성으로 인해서 이 건의 남성이 흉함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중천건괴의 초구효사 내용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 직괴인 천풍국괴의 초육효사를 알아보고 이 중천건괴와 천풍국괴의 초효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